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들에 잇따라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대학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 96건인데 실제로 적발돼서 입학 취소된 사례가 5명에 불과하다라는 자료를 발표해서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10년간의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치대 한의대에서 교수 자녀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라고 제안하신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김상현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두 분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더군요. 예, 의원님 오랜만에 봐요. 저희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의원님. 예, 그 지난해 9월이었어요, 그죠? 그 의원직 사퇴하시고 좀 뵙기 어려웠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고요. 중간에 이제 대선 때는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그때는 뭐 잠깐 나가서 유세하고 예. 그리고 다시 잠수? 그래서 지금 잠수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최근에 또 그 부친이 세종시당 매각하고 차익 3억 원을 전에 기부하시면서 의원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제 뭐랄까요?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 의원직 내려놓게 된 사안이 종결된 건데 어떠세요? 좀 마음이 아니 뭐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거고 예, 아버지가 예. 약속을 지켜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 동안 굉장히 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게 예.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각성을 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좀 정책 전문가로 여기 와서 전문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역할을 정재학 박사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예. 네, 저는 당에서 필요한 정책 전문가로서 일을 한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사퇴하고도 사실은 짧고 굵게 한국 정치를 내가 경험했다. 이제 끝. 뭐 하고 살지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루가 안 지나서 저희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 30명 되시더라고요. 30명 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KDI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무슨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런 식으로 파렴치범을 그러니까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30명이 그렇게 떠드니까 예. 세상의 진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당에서도 좀 손절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나만큼 한국 정치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느낀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이거를 굉장히 제가 고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렇게 막 하이에나처럼 사람을 아예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맑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어두운 근데 저런 분들이 4선, 5선에 초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이 저렇게 정치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고치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다른 대안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게 내 정치를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다. 윤희숙의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 그때가 제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제가 뭐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직을 갖는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딱 그때부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후회는 전혀 없으시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복된 복된 선택이었다. 뭔가 인생의 콜링을 발견했다 그럴까요? 소명 의식까지. 네. 그렇군요. 우리 윤희숙 의원님은 복되지만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너무 높여놨으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윤희숙 의원님 정도의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중요시하고 그때 뭐 저한테 무슨 뭐 무혐의 나면 의원직 던지겠다 이런 사람들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소환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김상현 선생님도 뭐 엄청 하시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랬었죠. 제가 여기는 좀 나은데 다른 방송 가서는 뭐 엄청 하시더라고요. 다 보셨구나. 공개적으로 뭐 사과할 마음은 없으세요? 네, 저는 할 만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하고 아니 싶어요. 뭐 오늘 그 얘기는 아니죠.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그 예.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숙의 또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요. 또 이번에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 교수 자녀들의 논문 부정 그 전수 조사를 제안하신 게 지금 의학전문대학원, 또 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치대, 한의대까지 다 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네 군데 학교를 특별히 지적하신 이유가 그런 말씀들 하세요. 고위공직자하고 예. 국회의원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주로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하는 통로가 예.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음. 저거예요. 전문직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네트워크와 능력을 이용하는 논문 끼워넣기와 뭐 인턴 이런 식이에요. 예, 예. 그래서 주로 지금 교수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된 통로가. 음.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하려면 뭔가 가용한 그 에너지와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네. 지금 주로 가는 곳이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뭐 이런 곳이죠. 저는 뭐 약대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약대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으로 약대에도 추가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속보로. 이게 예. 자연대는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쓸 맞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실험이 연루되는 그 과들이에요. 주로. 예. 그렇군요. 인문대는 공저자로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예. 처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실패도 있지만 내로남불, 무능, 위선 뭐 이럴 때 조국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빠 찬스.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전 나라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 선생님 조국 전 장관 때 사회가 그렇게 분노를 했으면 그러면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는 그거보단 좀 더 나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나은 잣대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아니 같은 잣대죠. 잣대로. 같은 잣대인데 아. 우린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셜록 박상규 선생님이 이거를 퀀티파이된 양적인 거를 많이 내셨잖아요. 예, 예. 그걸 보고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하. 그동안에는 다 아름아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예. 말을 할 근거가 없었어요. 아하. 그 조국 장관님 일 터졌을 때 제 주변에 이제 교수 후배들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건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장관 집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자기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게 이제 아름아름 그런 식의 이게 있었던 거죠 행태가. 자녀들의 스펙을 높이기 위한 교수 자녀들의 뭐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회가 다 있어, 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까겠어 이러기 시작하면 사회의 어떤 그 응집력이 다 깨지죠.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지금 된 거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사태를 두고 그 어떠한 그 동일한 잣대로 전수조사, 동일한 조치를 내는 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저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예. 우리 저희 때 대부분 그랬지만 우리 조국 선생님은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거의 스타 같은 선배였어요. 우리 의원님 다니실 때도 그렇죠. 예, 그때 예. 그분이 울산대학교 강사하실 텐데 네. 대학 신문에 이렇게 글을 자주 쓰시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 근데 지금 저는 그분이 이렇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지금 그런 말씀은 다른 분들이 해주는 게 맞고요. 본인은 우리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권의 핵심이었고 그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왜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벌리게 됐고 내가 인생에서 뭐를 미스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사과 많이 아니, 그러니까 제 예. 말씀은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네네.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차원에서의 본인을 뒤돌아본다는 느낌을 제가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 사과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공인, 사회적 지도층, 어마어마한 지도층이잖아요. 예. 지금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죠. 지금 딱 그런가요? 그런 거잖아. 어린애가 왜 나만 미워해 이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수조사 언급을 하면서 또 조국 전 장관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또 하자 또 몇백 번 더 사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과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제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시기 모든 대학으로 부모 찬스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여야 함께 전수조사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의원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글쎄 뭐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6.25 전쟁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2007년부터 논문이 대학 입시에 사용됐으니까 그 전에 뭐 다른 이유로 조금씩 있었을 테고 해외 유학 갈 때 특히나 있었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할 거라고 봐더라도 최소한 2007년에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던 시기부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2007년부터 2010 학생부가 그 시작했죠. 말씀은 모든 시기라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땡기자는 얘기죠. 저는 지금 사실 10년을 얘기한 거는 예, 10년.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를 그냥 대충 쓴 10년이라고. 거예요. 그 시기는 조정 가능하죠. 아니 6.25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맥락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시기라고 하면은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 사회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을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 뉴스를 보면서 2019년도가 떠오르는 국민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이은혜 장관이 나서서 전체를 함께 다 조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위에 그치면서 유야무야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 때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들에 대한 공정의 가치들을 높게 들고 이걸 국민 앞에 확 말씀을 드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정과제 이런 일들이 전면 배치되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것은 일단 각성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각성. 왜냐하면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이 전문가 직종의 윤리거든요. 이건 사실은 국가가 하나하나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런 직업 윤리에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의 뭐 대리 실험을 치워줬다 이런 게 그 교수 사회에서 한번 알려지면 그냥 평생 작살이 나는 문제예요. 활동을 이거는- 못한다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예. 그런가요? 예, 아무튼 저 맨날 쓰던 예,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예, 마음에 분노가 많으세요. 아니 분노가 아니라 제가 언어 습관이 좀 곱지 않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직종의 윤리라는 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그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교수 사회가 지금 이 굉장히 무르게 행동하는 것을 서로 봐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좀 계기가 필요한데 이런 계기 동안 과도기적으로 저는 국가가 막 전수조사하고 뭐 이러는 게 뭐 지금은 필요해 보여요. 지금은 예. 필요해 보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이 전문가 직종에서 아주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하고. 직업 윤리로.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전수조사 10년치 다 제안하셨는데 그럼 조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지금도 교육부가 한 거잖아요. 예. 교육부가 지금 한 게 미성년 자녀의 논문, 그죠? 그렇죠. 미성년 고등학교 자녀가 때. 끼어 있는 논문을 본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저 교수 자녀의 뭐 인턴이라든가 뭐 이런 논문이라든가 그 입학 관련 전체를 다 같이 한번 보자. 이 정도를 제안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연관지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우리가 보통 이게 돈 뿌리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앞단에서는 정치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이나 증오를 이용을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엘리트, 기득권,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는 놈들, 나만 국민을 그 편드는 사람, 나만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렇죠. 그 국민이라는 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본인의 위한 지지 세력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 그것을 이제 그 지배하는 도구가 돈을 막 푸는 거죠. 자기 지지 세력에게. 예. 근데 그 기본적인 그 동력은 그 박탈감이죠.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기 못 간다. 저 사람들,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센 아이들하고는 경쟁을 못한다. 이런 박탈감이 커지면 예. 사회가 이제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뭐 하버드를 추첨으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은 부모들하고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없앨 거냐. 정부가 최대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어릴 때 뭐 조기 교육을 잘 시키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은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성도 높아요.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알고 그렇죠. 어느 그렇죠. 학원 가야 되는지도 그렇죠.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진국에서 다 지금 문제고 고민인데 예. 그래서 이쪽 아이들에게 네 힘으로 잘 된 것만이 아니라는 겸손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고민의 단계에 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 부모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맨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교육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룰을 구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룰을 구부리고 룰을 뽀개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써먹은 거잖아요. 예. 뽀겠단 말까지 나왔어. 아니 이거는 표준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의미가 확 다가와서요. 예, 그러니까 룰을 조작하는 사회 지도층은 예. 그 시스템을 사실 파괴하는 거예요. 음. 그런 자성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 생각에 10년, 20년은 이 합리성이 없는 포퓰리즘, 증오의 정치하고 싸워야 되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씨앗을 뭐 기분 좋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없애가야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을 없애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층, 그다음에 공인, 여기서 공인이라고 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예. 뭐 주로 교수들 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공직자 다 이런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 아빠 찬스 논란이 있죠. 보면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제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이제 그 모든 가족의 4명이 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청문회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를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실체적인 진실은. 그래서 아, 본인이 억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 저는 사실은 전체 뭐랄까 이 상황,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불거져 있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예.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 예, 이게 좀 훨씬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는 거고 실체적인 진실은 예. 지금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청문회에서 뭐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모습을 논쟁하지 말라.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고 피곤합니까?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저거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예. 문재인 정부가 30분이 넘는 분들을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그냥 장관을 시켰을 때 예. 국힘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모습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분들을 도대체 어디서 다 끌고 왔냐. 어디서 찾아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무리가 있는 사람들을. 예. 근데 이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본인들도 조금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뭐 두 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리가 되는 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우긴다기보다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까?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조국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고 예. 그때 비난했던 것이 다 자기들 안에서만 사람들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동종교배를 해서 다 그 안에서만 찾으니까. 근데 예. 지금 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둔감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내로남불입니까? 뭐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은. 근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힘든 장학금을 이 집에서 2번이나 탔을까. 뭐 이런 느낌이 풀브라이트 들잖아요. 장학금 김인철 후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인사를 할 때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더 넓은 토양에서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예. 물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예.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음. 좀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앞으로는 예. 이번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는 윤희숙 의원님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한 상황이었고 예. 여기도 이제 윤희숙 의원님 얘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의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준으로 좀 도덕적인 내용들을 쫙 넓혀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의도 정치권이 전체가 긴장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혹 제기만으로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네. 아니 그걸 가지고 싶으시다면 예. 해명하고 싶으시다면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어허. 후에 하시면 되고 후에? 저도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이후에 저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어요 경찰한테.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행동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어허. 그 장관 자리가 뭐 대단해요, 솔직히. 아 그런가요? 아 그래도 한 부처의 책임을 지는 주물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많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거잖아요. 청문회 때 오만 망신 다 당하고 예. 들어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1년 내지 2년 있다가 예. 그걸로 마치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고 예.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양극화되고 응집력이 떨어져 있고 예. 위기라는 거죠. 이제 사람 찾다 보니까 도덕성과 이제 능력 두 가지 이슈를 보다가 이제 어떤 능력이 이제 현 정부는 또 능력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뽑았더니 또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그 능력. 능력이라는 것을 예. 점점 지금 세상은 예. 능력이라는 것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아하.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또는 논문수 이런 게 아니고 예. 소통 능력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이 마지막 파트죠. 이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만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근데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희망과 신뢰. 왜냐하면 지금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 그 부분에서 자산을 많이 깎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멋있게 사퇴하시라.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옵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저는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 상처를 좀 우리가 치유를 하려면 지금은 이 엘리트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예. 본인들이 그런 이 골목에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또 이 경제 전문가셔서요. 이제 현 정부 이제 인수위 차원에서 경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나라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 340조 3천억이 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정 확장도 해야 됐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너무 많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 맞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산을 3번 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니죠. 벌써 지난 정부인데 네. 그 3번의 예산이 너무 방만했어요. 그 3번의 예산이 벌써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예. 뭔가 경제 체질을 막 망가뜨리는 정책을 초반에 쳤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말도 반은 맞고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재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걱정거리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정말 걱정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부분이. 차기 정부는 그럼 재정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 윤석열 당시 후보자 지금 당선인이시지만 굉장히 돈 많이 푸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많이 하셨고 지금
지금 한국은행 총재 오신 분이 지금 금리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이창용. 이 물가 오르는 걸 보면 지금 특히 민생 쪽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외식비, 에너지 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예. 전체 돈이 풀려 있는 걸 좀 오물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돈을 막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 우리 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으로 약속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들여다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 코로나 때문에 내려앉은 분들, 이분들 다시 올리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필요한 돈을 쓰고 좀 선우를 매겨서 미룰 수 있는 돈은 좀 미루고 이런 조정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현 소장님. 그 지금 현재 이번 인수위에서 이 정권 구성하는 상황을 보면 기재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이렇게 좀 팀을 짜는 것 같아요. 하는 총재까지 해서 그럼 이제 기재부는 뭐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묶는 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전 흐름을 좀 봤는데 그 지금 당선자의 의중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게 한 측면이고 지금 병설급 200만 원 확정해서 진행하기로 하셨고 또 지금 50조는 안 하더라도 34조 정도 해서 이 지원금도 손실보상. 푸시기로 하시고 네.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 두 개가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뭐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지금 저 공약에 대해서 병사 월급 이런 경우가 제가 저도 걱정이에요. 200만 원.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약속을 그 약속에 그 얼마나 시급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매니지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만 원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이거를 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봐요. 200만 원 지금 확정을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었거든요. 시기도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아니, 주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수위가 최근에 발표했던 거 제가 인수위 발표에 들어 있어요? 네. 최근 인수- 지금 시작하는 걸요? 위 김명현 발표에서는 네. 아마 당선인에 대한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 최종적인 국정 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게 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또 의원님께서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이라는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영끌에서 집사하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뭐랄까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차기 정부도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 인상과 앞으로 정책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가야 될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치고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문제. 그렇겠죠. 그것만 잡으면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그리고 주제죠. 굉장히 우리 앞에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네. 수요를 좀 잡아주고 가격을 잡아주는 효과는 좀 있겠지만 네. 영끌하신 분들 가계대출 이것은 사실 금융 리스크하고도 연결이 되고 예.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집이 없는 그러니까요. 분들한테도 사실 문을 닫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 그 굉장히 좀 약간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하. 여기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지금은 일단은 물가와 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물가. 지금 그 물가 이제 심각하죠. 그리고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 모양이라서 예. 앞으로 한동안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저 모양이라는 건 어떤 두 나라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안 좋다. 경제가 앞으로 안 좋다. 계속 한동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중국이 또 지금 코로나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느라고 예. 저기도 지금 바닥을 지금 저러고 있어서 중국 정부도. 중국도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도 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하고 주로 교역국이 양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는 지금 우리 안의 문제도 크지만 우리를 둘러싼 바깥 대외 환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진짜 우리가 큰 그 타격 없이 이걸 지나가려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왜 이거를 먼저 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겠다 이런 또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아주 대표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 월급 공약 같은 거는 저는 사실 공약에서 미리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예.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아하. 지금 돈을 푸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상당 부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솔하게 예.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원님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후보자 시절에 권성동, 정진석 의원보다 먼저 찾으셨다. 하고 그 의원님 책 정책에 배신하는 책도 당선자가 되게 주의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뭐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그거를 세상에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을 내밀면 선택을 한다는 그- 점에서 어떠십니까? 아니, 요청이 들어온다면. 요청이 들어오시면 아이고 그때가 생각하는 거지.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의원님한테 김치국을 사발로 마시고 꼭 어울리는 자리가 하나 확 떠올랐어요. 떠올랐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장. 옛날에 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자리 맡으면서 김영란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예. 세상을 바꾸는 일들인데 예, 별로 뭐-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리가 지금. 너무 그런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경제정책 쪽으로. 경제정책 아니 그 쪽으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기록을 세운 게 예. 그 하마평 5만 하마평에 가장 다 많이 올랐죠. 오른 사람 아. 기록에 그러니까 아무, 너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잘 어울리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우리 의원님 것도 경제 얘기 해봤는데요. 재밌네요. 이 경제 얘기만 나중에 따로 묶어가지고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두운 좋겠습니다. 얘기가 될 거예요. 매우. 예. 아 근데 정말로 그 장밋빛 정만 하는 거 아니라 어려운 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 거에서 이 문제를 또 사회가 담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마디만 좀 드리면 네. 국민들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네.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헤쳐나갈 텐데 국민들이 정부를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책 신뢰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정부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저도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알겠습니다. 정부를 모니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